범인 오원춘이 피해 여성의 거센 저항에 짜증이 나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20대 여성 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 씨가 돈 700만 원 때문에 피해자를 죽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의 묵장 대응이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1. 오원춘 성장 배경. 그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1970년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선광촌에서 태어난 오원춘.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농업에 종사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겪으며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내면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사회화 경험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성장한 그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한 채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2007년 9월 오원춘은 취업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4년여간 공사장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2011년 10월까지 한국과 중국을 8차례나 오가며 제주시와 경상남도 거제시 등지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거주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생활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그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내면의 불안은 증폭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내면에 쌓인 분노와 불안은 결국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룸을 범행을 위한 공간으로 개조하며 계획적인 범죄를 준비했습니다. 2. 사냥꾼의 밤. 계획된 유인. 그날 밤 그녀는 평소처럼 퇴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 32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초등학교 근처의 한적한 주택가. 28세의 회사원 광모 씨는 하루의 일을 마치고 조용히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저 언제나처럼 평범한 일요일 밤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그날 끔찍한 악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녀를 노린 이는 조선족 출신의 오원춘이었습니다. 오원춘은 집 앞 전봇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 시간대에 이 길을 지나던 그녀의 귀가 루트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곽 씨가 가까워지자 그는 갑자기 나타나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당황해 뒤로 물러서는 순간 오원춘은 순식간에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놀란 곽 씨가 저항했지만 그는 힘으로 그녀를 끌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 장면은 인근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사건 발생 이후 공개된 영상은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퇴근길이 누군가에겐 사냥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돈을 줄 테니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곽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오원춘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살려보내선 안 되겠다고. 3. 구조 요청.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오원춘은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곽 씨는 그 잠깐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인 채 주변을 살피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여기 목골놀이터 근처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당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도움이 아니라 답답한 반복된 질문이었습니다. 지동초요. 지금 성폭행당하고 있다고요?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주소가 어디죠? 곽 씨는 위치를 반복해 말했습니다. 지동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이라고. 하지만 경찰은 대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이 그 낯선 집의 주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이 오원춘은 화장실에서 나왔고 문이 잠겨있던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문을 강제로 밀어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곽 씨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골놀이터요.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줘요. 경찰관들은 전화기 너머로 그 끔찍한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직 테이프 뜯는 소리, 비명, 고통, 애원. 어떤 경찰은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 같아요. 남자 목소리인데 부부싸움 같은데. 그리고 경찰은 그 전화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7분 36초. 피해자는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목숨 걸고 전화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단둘. 곽 씨와 오원춘. 도움도 희망도 사라진 조용한 그 방 안에서 그녀는 오원춘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곽 씨에게 말했습니다. 살려둘 수는 없겠어. 그러곤 무표정한 얼굴로 스패너를 들었습니다. 강하게 2번 머리를 가격한 뒤 그는 조용히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여기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요. 저 지금 폭행당하고 있거든요. 목골놀이터요? 네,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지동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에요.
기동초등학교에서. 목골 놀이터 가기 전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요. 아저씨 빨리요. 빨리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아저씨예요.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왔어요? 저 지금 집에 자고 있어요. 문 잠갔어요? 내가 잠깐 아저씨가 나간 사이에 문 자고 있어요. 들어갈 때 다시 한 번만 알려줄래요?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여보세요? 주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4. 수색 그리고 280조각의 살점. 그녀가 살해된 뒤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4월 2일 새벽 경기지방경찰청은 112 신고에 따라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독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119의 협조를 받아서만 위치 확인이 가능했죠. 경찰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주소를 조회했지만 등록된 주소는 전혀 상관없는 군산. 박 씨는 8개월 전 수원으로 이사왔지만 그 정보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허비한 뒤에야 119 협조로 목골놀이터 근처라는 실제 위치가 파악됩니다. 신고 당시 피해자는 집안에서 성폭행당하고 있다. 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확한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놀이터, 공터, 골목 등 야외 중심으로 수색했습니다. 일요일 밤 주택가를 일일이 탐문하거나 문을 두드리는 걸 망설인 경찰들. 그들은 집집마다 대문에 귀를 대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만 했습니다. 주민들이 잠자는데 민원 들어오면 어쩌지? 이해는 가지만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13시간 후 결국 이웃의 제보로 찾아낸 그 집. 4월 2일 오전 11시 30분 한 페인트 가게 사장이 말했습니다. 어제 옆집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경찰은 곧장 그 옆집 오원춘의 집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집안은 정적이었고 화장실 쪽 세탁기 안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세탁기 안을 확인하자 검정 비닐봉지 1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280점의 살점이 일정한 크기로 잘려 담겨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뼈와 장기만 남아 있었고 칼과는 숫돌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정교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정육점처럼요. 얼굴과 무릎 아래를 제외하곤 모든 살을 균일하게 발라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의 살인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팔거나 전달하기 위해 살점을 수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수사관 일부는 인육 매매 또는 장기 밀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오원춘을 체포했고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칼날이 무뎌져서 숫돌로 갈면서 계속 자르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살점이 붙은 채로 남아있는 뼈들과 말없이 흐르는 물이 고인 바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이후에도 그는 그녀의 몸을 찢고 또 찢었습니다. 정육하듯 해체하듯 인간이기를 포기한 방식으로. 수상한 살점들, 인육매매, 장기매매, 그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오원춘의 집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280조각으로 정교하게 분리된 살점들, 그중 일부는 특정 내장 및 연부조직 중심으로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 A, 일반적인 분노에 의한 살인이라면 이렇게 특정 부위만을 정교하게 절단하는 것은 드뭅니다. 냉동보관된 일부 살점, 그리고 일부만 소실된 시신. 냉동보관된 살점들은 마치 보관을 위한 준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살점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전문가 B,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살인 후 유기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육처럼 발라낸 살점, 그리고 정교하게 적출된 장기들. 현장에서 발견된 도구들은 일반적인 주방 도구였지만 그 사용 방식은 전문적인 해체 기술을 연상케 했습니다. 전문가 C,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한 절단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오원춘은 시신의 장기를 매우 정밀하게 적출한 흔적까지 남겼습니다. 정형화된 절단 부위와 깔끔하게 적출된 장기. 이러한 정황은 장기매매 목적의 범죄 가능성도 함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D, 단순한 분노 범죄에서 장기까지 그렇게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인육 캡슐 사건과의 유사성. 2012년 중국에서는 인육을 건조시켜 만든 캡슐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원춘 사건의 정황은 이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었을까? 정교하게 절단된 살점, 특정 부위의 소실, 냉동보관, 전문적인 해체 방식, 그리고 정확히 제거된 장기들. 이 모든 정황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전문가 D,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다른 범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원춘은 인육매매나 장기 밀매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정교한 살점들과 적출된 장기는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6. 재판. 잡힌 뒤 그는 담담했습니다. 체포된 오원춘은 다소 놀란 표정이었고 한국 경찰도 중국처럼 때릴 줄 알았어요 라며 구타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구타 대신 된장찌개를 주며 조용히 취조를 진행했고 그는 오히려 생각보다 인도적이다 며 안도했습니다. 곧 그는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2012년 6월 15일 1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시신 훼손 정황상 단순 살인이 아닌 인육 또는 장기 밀매 목적의 가능성, 사체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려 했을 정황까지 지적하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원춘은 항소했고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인육 장기 밀매 목적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은 10년 이상 징역형은 양형 부당 사유로 상고할 수 없다 며 기각을 결정. 결국 오원춘은 무기징역,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 30년형을 확정받습니다. 2012년 6월 22일 오원춘은 호송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여성들을 향해 희죽이며 다리를 흔들었고 이를 본 앞자리 마약사범 이모씨가 분노에 말합니다. 너 오원춘 맞지? 웃지마. 반성이나 해. 이 자식아. 발로 툭 차자. 오원춘이 달려들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교도관들이 곧 진압했습니다. 오원춘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도 교도소에서도 사죄는 없었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경북 북부제1교도소 독방에서 하루 1시간 운동만 하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280조각으로 살점을 해체하고도 정육처럼 장기를 도려내고도 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7. 사건 그 후 2012년 수원지동에서 벌어진 오원춘 사건. 피해자는 분명히 구조 요청을 했고 경찰은 분명히 신고를 접수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끔찍한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경찰 제도와 도시의 범죄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게 됩니다. 112 신고 접수 인력은 170명 증원, 신고 전담 요원은 외근 3년 이상 경력자 중심으로 교체, 전국 112 센터 2,100여 명 중 부적격자 235명을 배제했고 신고 요령을 매뉴얼로 만들어 전면 교육에 들어갑니다. 긴급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차 내비게이션까지 실시간 연동되는 시스템이 도입됐고 법 개정으로 경찰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수원지동은 슬럼화된 주거지 7,000세대의 CCTV는 단 7대뿐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지역은 유령마을처럼 변했고 집값은 떨어지고 상권은 무너졌으며 주민들은 공포에 떠났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CCTV 추가 설치, 요스에티 통합관제센터 구축, 야간 순찰차 운영을 시작했지만 왜 사건 터지고 나서야 바꾸느냐 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스템의 실패이자 사람의 무관심이 만든 참사였습니다. 국민적 공분은 조선족 전체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인육매매 목적이 아니냐 는 의혹이 떠돌면서 공포는 더욱 증폭됐습니다. 오원춘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무기징역으로 조용히 독방에 앉아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여성이었다면 과연 구조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 사건 그 후였습니다.